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가 유럽, 일본, 대만,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국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 중남아메리카의 대부분, 아프리카의 대부분,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가 여기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역량이란 것이 천연자원, 농업자원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데 반해서 러시아는 침체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까지 있다고 보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정말로 그 속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라고 하는 아주 못되고 심술맞고 사악한 그 깡패가 그 옆에 있는 심약하고 착해 빠진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측면이 뭐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정치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제 크게는 그 세 가지 그 층위가 겹쳐 있다고 학자들이 보는데요. 맨 밑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한 겹은 뭐냐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입니다. 그 전까지 20세기까지 특히 냉전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을 해왔었죠. 그런데 21세기에 넘어와서 한때는 그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는데 또 한 번 이 사이가 틀어졌고요. 푸틴 대통령은 결국 미국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적대적인 경쟁자로 삼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굳혔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과 대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식의 그 푸틴 대통령의 불신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나토의 동진이죠. 동쪽으로 계속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나토는 냉전 시기에 소련의 팽창에 대항한다는 목적으로 생긴 군사기구거든요. 그런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서 이 나토에 대항하는 군사 조약기구였던 마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가 됐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도 붕괴했고 마르샤바 조약기구도 사라졌으니 나토가 마찬가지로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서유럽에 국한돼서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미국이 당시에 소련이 이렇게 고르바초프에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도 나토가 절대로 더 동독적으로 내지는 동유럽 쪽으로 전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과 나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동쪽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것이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온 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러시아가 서방을 공격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서방이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한 경우가 많거든요.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제국을 공격해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는 피해를 입었고요. 또 하나 1941년에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러시아 및 소련을 공격해서 4년 동안에 사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소련이 당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주기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해 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서방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포심이 있는데 이 나토가 동진해 오면 이런 위기가 현실이구나라고 하면서 크나큰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로서는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중립국가로 남아 있어야지 서방의 어떤 그 침탈로부터 이 러시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적인 경향을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전쟁을 해서라도 극단적인 수단인 전쟁을 해서라도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또 이제 미국이 러시아가 부당한 전쟁을 일으켰으니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고요. 뭐 전폭 지원하고 돈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군사고문관이라든지 이런 참전만 했다 뿐이지 그 외의 모든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이 전쟁이
격화된 것이고요. 두 번째 층위는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동부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그다음부터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압박을 가했어요. 경제적인 압박도 가했었고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부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가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군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고조되고 결국은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분리독립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와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쪽 지역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그 분리독립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간의 어떤 내전이 벌어졌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내전이란 것은 사실 잔인하기 마련이고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군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또 이 분리독립주의자를 공격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민스크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분쟁이 지속되니까 러시아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분리독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2등 국민으로 놓고 계속 부당한 대우,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민스크 협정을 깨트린 자가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또 따로 할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젤렌스키가 번번이 약속을 깨면서 협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부당하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압박하고 못 살게 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번번이 약속을 깨고 러시아계 주민들을 압박하고 못 살게 구느냐? 그것은 우크라이나에는 네오나치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그것이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그런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층이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그 위에 우크라이나의 그 내전 상황, 그리고 네오나치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란 것도 직접적인 어떤 그 불꽃이 튀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히틀러도 자기네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 폴란드가 독일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전쟁의 명분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는 불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선에 직접적인 어떤 교전 행위가 있어야지 보통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트리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물론 일종의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독립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거나 러시아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트리거 없이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은 이 세 번째 층위에서는 사실 수수께끼 같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세 개의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 단순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전쟁이 워낙 꼬이고 꼬인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은 모두 다 복잡한 전쟁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없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선악으로 접근하면은
이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전쟁을 일으킨 쪽은 나쁜 측이고 전쟁 피해를 침공을 당하는 측은 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를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은 조금 제쳐두고 좀 차가운 시각으로 이 접근을 해서 이 전쟁의 복잡성을 하나하나 분해해가면서 이해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에 더 유리한 정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러시아는 그 초기의 전쟁의 개입에도 고전을 했지만 그 뒤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요. 30만 명 추가 징집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 징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병력으로 전황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전진까지 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요.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 추가 징집에 의해서 또 3차, 4차 징집을 했다고 하면 전선이 러시아에게 상당히 불리하구나. 이런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한 번의 추가 징집으로 끝나면서 계속 그 전쟁의 부담을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고요.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시로 징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 눈에는 도저히 그 군복을 입고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40대, 50대 장년층까지도 징집을 해서 전선에 투입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 해외 동영상 자료를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징집관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몸성한 남성을 강제 연행을 해서 군대로 보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그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사업차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저 남쪽에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셨는데 젊은 남성들이 거리에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웬만한 젊은이들은 군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남성들도 거리에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그 징집관에게 붙잡혀서 군대로 강제로 끌려가서 군복을 입고 전선에 투입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선에 투입해야지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 그 오늘 우연한 기회에 접한 사실인데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게 우크라이나가 크게 보면은 그 드니프로라고 하는 강으로 이 동쪽과 서쪽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로 이 동부를 점령하는데 주력을 했던 것이고 이 강 서쪽에는 친서방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힘이 소진되면서 이 민간인들이라든지 후방의 삶이 아주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통적으로 친서방 그리고 반러시아 감정이 강했던 이 서부 지역에서조차도 전쟁에 대한 염증이 계속 퍼지고 있고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일부였을 때 그때 누렸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뭐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그 일부일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전쟁을 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세란 것이 전쟁 초반과는 완전히 아니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점점 우크라이나의 위기감이 느껴지고요.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역량이 너무 그동안 많이 소진되어서 이제는 버틸 힘이 바닥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미국과 서방이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미국과 서방 나름대의 사정으로 그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이 경제 제재가 잘 먹히지 않은 건지 오히려 러시아는 점점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 제재가 미국이 주도하고 나토가 주도해서 러시아 경제를 제재했죠. 정말로 그 뭐랄까요, 전면적인 전폭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로 놓고 보자면 그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가 유럽, 동북아시아의 일본, 대만,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국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중남아메리카의 대부분, 아프리카의 대부분,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가 여기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판로를 잃어버린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값싼 가격으로 받아오면서 오히려 그 인도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폭적인 대러시아 경제 제재란 것이 사실은 글로벌한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아시아 몇몇 나라에 국한된 제재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측면, 이것을 첫 번째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역량이란 것이 자급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기본적인 천연자원 그리고 농업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옛날 러시아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러시아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드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식량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제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농업기술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농업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을 농업에 투자했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그 러시아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요, 아예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출하는 농업 대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량이 자급자족되고 넘쳐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광활한 국토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는 기본 체력이 생겼던 것이고요. 또 하나, 엘비라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여성 경제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러시아 국립은행의 그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그 전에 또 한 번 제재를 러시아가 받았었는데,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제재에 대항해서 버티는 경제 구조의 전환을 그때부터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의 선봉장이 바로 나비울리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조정을 미리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역사적인 요인인데요. 러시아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위기를, 특히 경제 위기를 겪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하는데 이골이 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의 어떤 위기에 닥쳐도 웬만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텨내지 못할 상황을 러시아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참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참고 견디는,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니면 상당히 힘들더라도 난 참고 버티겠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치 지도부를 지지하겠다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강한 힘이겠죠. 이런 그 국민들의 분위기를 끌어내는데 푸틴 대통령이 성공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뛰어넘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반해서 수치상으로는 적어도 러시아는 지금 침체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까지 있다고 보이죠.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그 역사가로서 특히 그 러시아 역사를 연구해 왔고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반감이나 어떤 비호감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그 반감이 많은 경우는 그 오해나 선입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제쳐두고서라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그런 감정이 왜 생겼는가? 또 그런 감정이 어떤 얼마만큼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또 하나 엄청나게 많은 그 뭐랄까 논의와 토의, 그러니까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 아주 큰 작업이고요. 결국 그 좀 좁혀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극동 지역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로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 연해주 지역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발판이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진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 그 뭐랄까요, 원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큰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역사적인 전통상 일본과도 전쟁을 한 적이 있으니 사실은 그 껄끄러운 관계고요.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그 중국은 또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아주 선뜻 그 손을 잡기에는 좀 더 껄끄러운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로서 가장 편하고 그 효율적인 경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에게 불안감이라든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라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그 일본 못지않은 경제 활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을 그 러시아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파트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기만 한다면 이 두 나라가 아주 서로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의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한번 찬찬히 그 복기를 해보면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충돌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외교관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자제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 화를 내고 핏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의 선은 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로서는 언젠가는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당장 지금 껄끄럽고 뭔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포석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적절한 위기의 수준이 어느 선을 넘어서 비등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그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북한의 위협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본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본 노선이 옳은가 그른가는 사실은 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현 정부의 기조는 그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또 강자인 일본과 또 대한민국이 삼각동맹을 맺고 유기적으로 가까워진다면 이것이 대북 억지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또 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속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결속이냐, 아니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전통적인 대륙 세력이었던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똘똘 뭉쳐서 오히려 한미일 공조보다 더 큰 어떤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했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반작용이 너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반작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정교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똑부러지는 해답은 없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러시아와 대립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 끈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외교란 게 그렇겠죠. 대립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있을 또 다른 관계를 생각해서 마지막 남은 끈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가 가져야 될 지혜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치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다시 서로 손을 맞잡을 상황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끈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